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5일 오후 6시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경제는 잘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리 비판하는 사람도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성립이 되는 말입니까? 정치는 실패했는데 경제는 성공했다. 불가능하죠.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국회를 상대하고 언론을 상대하는 것만 정치가 아니죠. 대통령의 정치는 국정 운영입니다. 국정 운영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50%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안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영역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 정치였습니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경제 관리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한다면은 정치는 실패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정치에서는 60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치에서는 제로다. 점수가 제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사실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계적으로는 말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적이 박정희 대통령을 능가합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든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비로소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생겼다 이겁니다. 흔히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달러를 넘으면은 그런 나라는 다시 독재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인 사람은 민주주의 건설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집권 과정에서 비민주적 방법을 취한 점은 있지만은 6.25 선언을 통하여 한국의 민주화 흐름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가지고 민주국가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산층을 육성한 공이 큽니다. 내가 중산층이라는 사람이 전두환 시절에 70%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나라는 독재로 돌아가지도 않고 내전으로 가지도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전두환 정부 시절 특히 한미일 동맹이 원활하게 작동하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서울올림픽을 준비를 했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저지하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면서 사상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만든 안보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미일 동맹을 잘 관리했다는 것은 안보에서도 크게 득점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정치의 일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 종족주의로 망친 한일 관계는 필연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킵니다. 한국의 기업 활동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두환의 자주적 실용적 대일 외교가 한미일 동맹 전체를 잘 작동하게 만들어가지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뒷받침했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집권기에 비로소 그 길이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일본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을 때 반일을 넘어 일본을 극복하자, 일본을 따라잡자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1981년에서 1992년 사이 한국 경제는 일본보다 거의 3배나 빨리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는 민주화 운동의 열풍이 분 때이지만은 튼튼한 경제가 그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권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민주화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경제 성장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민주화 업적을 이 또한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일본도 호황이었지만은 한국은 성장률에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연평균 10.1% 1980년대. 일본은 1992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급락을 합니다. 20년 넘게 장기간의 버블 붕괴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장기 침체를 견딜 만한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축적된 국내외 자산이 어마어마하고 기술력이 강한 데다가 한국과 달리 선동 세력이 약해서 국민들이 뭐 거짓말쟁이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수상이 되도록 집권당이 되도록 하는 일은 일본에서는 없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1981년에서 2015년 사이 35년간 경제 성장률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선 해는 한국이 외환 위기를 겪던 1998년 한 해뿐입니다. 2008년에서 2009년의 금융위기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입니다. 그래서 민족사 2000년 역사상 국부를 가장 많이 키워 한일 격차를 줄인 시기의 통치자 전두환 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1980년대는 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암울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는 사회는 개방화되고 선진화되고 그리고 서민들 삶이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물가가 안정되고 그리고 범죄도 줄어들고 함으로써 1980년대는 서민들이 가장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서울올림픽, 민주화 이런 중대한 국가적 목표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 뒤에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 바톤 터치가 잘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통계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마지막 해와 전두환 정권 마지막 해의 통계를 보면은 두 정부가 비교가 되겠죠.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 해는 1979년입니다. 이때 1인당 GDP가 1,54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해는 1988년인데 이때는 1인당 GDP가 3,728달러였습니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0.1% 1980년대 200여 개국 중 단연 1위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대성공했다. 경제 성적표가 세계에서 1등이면은 다소 다른 부분에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성적은 종합 성적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수출입니다. 1979년 박정희 정부 마지막 해 수출이 147억 달러, 수입이 191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가 41억 5,1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 마지막 해 1988년에 수출이 600억 달러, 수입은 52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1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항상 무역적자 시달리던 나라가 무역 흑자로 돌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또 어마어마한 공적이죠, 사실. 그 다음에 국민저축률을 보겠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정부 마지막 해 국민저축률 25%, 1988년 국민저축률이 34%로 늘었습니다. 25가 34%, 즉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되어가지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민들 삶에. 1979년 도매 물가 상승률이 무려 20%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44%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1983년에서 87년 사이 도매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7%로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물가를 잡았습니다. 이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뭐 국민들의 삶이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국민들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생활이 안정되니까. 그 다음에 이 외채 망국론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강했는데 1988년에 가면은 외채 320억 달러 그리고 대외 자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채권이죠. 채권 253억 달러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부터는 우리가 외채를 다 갚고도 남을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걸 순채권 국가라고 그러죠. 외채 망국론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화 대수가 1982년에는 300만 대였는데 1988년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소득 격차도 1980년에 진위 개수가 0.39였는데 88년에 가면은 0.34로 내려갑니다. 진위 개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 소득이 평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분배가 평등한 나라로 꼽힙니다. 특히 평등을 주장하는 뭐 북한, 베트남,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평등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평등하다. 그 공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의 기여죠.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독재라고만 몰 수가 있습니까? 통계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전두환 대통령이 물가도 잡고 무역 흑자로 성공하고 외채도 줄이고 해서 중산층을 육성을 하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순채권 국가가 되고 함으로써 이게 다 튼튼한 바탕이 되어가지고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흡수를 하고 그래야 후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군부 세력과 일반 국민들이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여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그 선거에서는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해서 제6공화국의 문이 열리고 노태우, 그 다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7명의 대통령이 6공화국을 쭉 거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받아들여야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문재인은 자기만 민주정부고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요 세 정부만 민주정부고 다른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고 하는 편협된 반역사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자기 편과 상대편으로 분열시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속을 들여다보면은 내전적 구도를 가진 위험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건물에다가 아주 큰 금이 가도록 만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진이라든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은 무너질지도 모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요새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주 마녀사냥으로 변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서거라고 하지도 않고 사망이라고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의리가 없는 거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이 흘러가면은 문재인 이름은 물 젖은 목욕탕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 신세가 될 것이고 전두환 이름은 화강암에 깊게 굵게 판 이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